안녕하세요. 대한중환자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중환자외상외과 이재명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회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좌담을 나눠보는 미더 엑스퍼트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재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암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정재승입니다. 네, 정재승 교수님은 저희 대한중환자학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계속 해오고 계셨었는데요.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 정재승 교수님이 에크모의 대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에크모 전문가 하면은 정재승 쌤 이름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명성을 떨치고 계신데요. 우선 교수님에게 에크모란 의사로서 어떤 의미의 치료인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 제가 에크모 때문에 이렇게 해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었죠. 저희 와이프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해외에 이제 연수를 갔었고, 물론 에크모라는 거를 흉부외과 의사들은 아주 초창기부터 접하기는 했었지만 에크모가 이렇게 대중화가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회를 얻어서 연수를 나가서 그때 배울 때 전문가를 만나게 됐고, 그걸 이제 한국에 와서 접목을 하다 보니 마침 그때 또 메르스가 발발하게 됐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모임을 조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았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연자들, 해외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게 됐어.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에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더 깊이 또 관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에크모 치료를 하게 됐고, 장비도 이제 좋아지게 되고, 기술도 좋아지게, 그만큼 또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에크모 치료가 뭐 제 커리어도 그렇지만 또 많은 환자들을 살려내는 것들 보면, 아마 저 말고도 중환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물론 많은 대부분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치료는 아니지만 기억나는 그런 경우들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그 에크모란 치료를 놓을 수 없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병원에서 일하기 전부터 정재승 교수님을 알고 지내왔는데,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교수님 정말 해외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에크모 전문가로서 하고 계신 역할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맡고 계신 뭐 학회라던가 역할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아시아 에크모 학회, 그러니까 저희가 엘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계 에크모 학회를 이제 엘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코리아 라이프 서포트 오가나이제이션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코 리서치 커미티 멤버로 있고, 아시아 에크모 학회 AP 엘소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스티어링 커미티 멤버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작년부터는 이제 컨퍼런스 체어 커미티에 이제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에 이제 아시아 APL소 미팅을 한국에서 할 때 제가 컨퍼런스 체어를 맡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에크모 연구회가 이제 흉부외과에서는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내과에 또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올 2월 말부터 1월 말부터는 제가 한국 에크모, 저 흉부외과 안에 있는 에크모 연구회 회장을 제가 맡을 것 같습니다. 네. 에크모 전문가가 되기까지 교수님 삶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이제 연수 갔었던 것을 그 기회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수님들이 연수를 가지만 모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해외 학회 강의를 이렇게 초빙받고 있지는 못한데, 다만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교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큰 전환점이 있었다던가, 나는 특히 이런 노력을 했다던가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2012년에 제가 이제 레겐스부르크라는 대학을 갔었을 때, 뭐 저는 이제 흉부외과 의사니까 심장 수술하는. 근데 그 전에 거기에 이제 토마스 뮬러라는 유명한 에크모 전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호흡기내과이자 인텐시비스트.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했더니, 너는 카디악 서전이니까 흉부외과에 먼저 연락을 해서 와라. 단 나는 교수가 아니라 너를 데리고 올 만한 어떤 능력이나 자격은 없다. 대신 네가 오면 내가 너랑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흉부외과 과장님한테 홈페이지에서 메일을 찾아서 그냥 연락을 했죠. 제 CV를 보내고, 어떤 굉장히 흔쾌히 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한 달 반을 머물면서
오전에는 수술을 들어갔다 나오고 오후에는 토마스와 함께 이제 에크모 환자를 돌보고 이렇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그 뒤로 이제 같이 있었던 뭐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있었던 퍼퓨저니스트들, 같이 일했던 간호사, 밑에 있는 펠로우들하고 뭐 그냥 동고동락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에크모 케이스가 있으면 앰뷸런스 타고 같이 나가고 외부 병원에서 에크모를 넣고 같이 뛰어오고 새벽에도 콜이 오면 같이 나가는 생활을 이제 했었죠. 그 뒤로도 연락을 계속 주소 받았었고 그건 말씀대로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이너서클에 있으면서 초빙을 해주고 가서 그래도 뭐 강의를 맡겼을 때 크게 잘못하진 않았. 하지만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모임에 들어가거나 할 때 결국은 항상 느끼지만 자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저희 한국에 있는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만날 때마다 결국은 나의 데이터를 발표해야 되고 그게 친구들이 인정을 해주고 제가 그냥 와서 친교만 쌓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는 보여주지 않으면 오래 가진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전환점은 그 메르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저희 병원 원내 인터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결국 국립대학병원으로 메르스 환자들이 모이게 되고 국립의료원에서 이제 전체 병원 폐쇄를 하고 이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때 이제 에크모 전문가를 파견 요청을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습니다. 건너서. 그때는 뭐 사실 에크모 연구에도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에크모한 용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원장님이었던 이제 김영훈 원장님, 당시 과장님, 저희과,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았죠. 제가 갔다, 그때 당시만 해도 메르스 환자를 본다는 거는 거의 죽을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공포감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만약에 집에 어떤 바이러스를 묻히고 오면 안 된다는, 또 다시 와서 병원 진료를 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모든 걸 다 허락을 그때 당시 원장님, 과장님, 또 와이프 당연히 허락을 해줘서 이제 그 병원에 환자를 보러 몇 차례 왔다 왔고, 갔다 와서 물론 다 씻고 병원에서 스스로 격리를 하고 이제 환자를 보고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리고 아무런 전파가 되지 않는 걸 보고 이제 어떤 주변에도 이제 그런 걸 제가 갔다 온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좀 하는 기회가 있었죠. 그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선 교수님께서 해오신 노력과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고요. 아무래도 교수님은 에크모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에크모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크모 기술이 최근 몇 년간 어떤 점에서 가장 크게 발전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에크모는 크게 이제 심장 역할을 해주는 펌프, 그 다음에 폐 역할을 해주는 산화기, 그 다음에 그걸 연결해주는 튜빙이 있고, 우리 환자들의 혈관을 직접 꽂게 되는 이제 캐뉼라로 구성이 되는. 사실 펌프와 산화기는 수십 년째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회사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긴 하지만 그 과거에 개발돼서 현재 쓰이고 있는 가장 좋은 제품에서 크게 발달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들어오기는 아시다시피 보험급여 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 비용 상승된 걸 커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더 앞선 제품이 있긴 하지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제 기존에 쓰던 제품에서 약간 개발된 정보가 한국에는 들어오고 있고, 해외에서는 물론 더 앞선 제품들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말씀드린 펌프랑 산화기 자체의 근본적인 아주 뭐 발달된 건 없이 유지되는 정도. 그러니까 CE 마크로 14일, 펌프로는 헤몰라이시스 없이 뭐 2주에서 3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식형 엘바드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이고요. 이제 캐뉼라들은 좀씩 발달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이전에 카디악 서전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뭐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이나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나 인텐시비스트들이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안전하게 캐뉼라들은 조금 발달해 오고 있죠. 또 하나의 기술은 이제 얼마 전에 되게 제가 재밌는 질문을 들었는데, 에크모 학회를 무슨 3박 4일씩 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거야? 그 질문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미국 최고의 간이식 전문가한테 들어갔어요. 간이식 전문가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전혀 모른다는 거죠, 에크모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을 쓰는 것부터, 예를 들면 똑같은 도즈의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넣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CRR 칠 때 안티코아굴레이션을 쓰는 것처럼 에크모도 또 환자가 다 다르게 안티코아굴레이션을 바꿔야 되는 거고,
항생제 용량, 이노트로페스 용량도 에크모 쓸 땐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연구들이 이제야 굉장히 수십 년이 지난 이제서야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디케이션 이게 맞느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립이 돼가고 RCT들이 이제 이전에 없었던 네, 네. RCT들이 나와서 어쩌면 우리가 모르던 질문에 대한 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 이제 네. 그런 발전이 있었죠. 기술적인 발전은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좀 더디다. 네. 뭐 하나의 결과가 나오긴 수십 년이 걸리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시죠. 네. 에크모 관련해서 에크모를 적용하는 학술적 의의나 어떤 인디케이션 이런 것들에 관한 또는 적용에 관한 세세한 방법에 관해서 발전이 더 있었다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에크모라는 게 사실 저희 중환자는 의사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친숙한 치료가 되었고 예전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가의 치료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적용할 것인가 이 인디케이션에 대한 그 기준을 잡는 게 또 여러 선생님들 같은 에크모 전문가께서 해주시는 역할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선별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조기에 적용을 해서 환자를 더 살릴 수 있는 걸 도모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에크모 건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하나 저희가 항상 따라오는 게 인구 대비 에크모 디바이스가 몇 개냐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인구 대비 제일 에크모 디바이스가 많은 나라는 카타르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한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쓰이겠죠. 많으니까. 네. 그만큼 어뷰즈가 많을 수밖에. 그래서 초창기 2015년에 처음 에크모 인디케이션이 나왔고 그 타에 몇 차례 마이너한 인디케이션 변화가 수정이 있었고 작년에 한 번 더 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뷰즈는 답이 아니라고 보죠. 확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에크모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면 고가지만 네, 사실 저희가 네. 그 실제 350만 원의 캐뉼라 값 500만 원 뭐 UGP 하면 사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는 비용인데 이게 고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일반적인 저희가 쓰는 뭐 특히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 쓰는 여러 가지 장치 재료들에 비하면 물론 이제 인력 리소스가 엄청 투입이 된다는 그런 건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확대하는 거는 앞으로의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인증제를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네. 정부 내에서도 네. 나오고 있고 네. 저희 에크모 전문가 내에서도 이것을 예를 들면 뭐 병원 하나에 에크모 한대 에크모를 넣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이런 데서 넣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들이 네.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서 판단할 수 없거나 하고 나서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어서 환자를 잃거나 사실 에크모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지만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언제 빼야 되는지 빼고 나서도 빼면서도 컴플리케이션이 또 생기게 되고 네. 빼고 나서 생긴 컴플리케이션을 또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하는지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데서 정확히 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확대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적용하는 이제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사실 에크모는 잘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마지막 기계 우선 얘를 달면 버틸 수 있다 이런 인식도 많고요. 그렇죠. 사실 또 아까 이제 미국의 가은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에크모에 대한 이해가 잘 없으면 역시 이제 적용 범위를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대목에서 꼭 짚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를 빨리 불러달라.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조금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크모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에크모는 치료기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기계라고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면 ARDS면 렁이 파이브로시스가 인펙션이든 어떤 이유서 렁이 안 좋은 환자면 그 렁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버텨주는 게 네. 에크모고 네. 심장 쪽으로면 어큐트 하트 페리어면 환자가 MI라면 PCI를 해서 피를 개통해주고 심장이 스터닝되면 심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 사이에 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크모라는 장비는 치료기계가 아니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런 몸이 어떤
급격한 어떤 부전 상태에서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 후에 돌아올 때까지를 그 기간을 버텨주는 장비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이제 예전에 제가 아산에서 펠로우 할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런 질문이나 그런 발표를 이제 아산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간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때 막 초창기에는 뭐 좀만 안 좋으면 무조건 다 에크모 넣어달라고 했었었죠. 그걸 또 모아서 논문을 내시기도 했어요. 뭐 어떤 경우들이 살았는지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 결국 원인은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이 그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에크모를 놓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지만,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많이 이 환자가 정말 이걸로 시간을 벌어주면 살 수 있는 환자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이 환자가 회복이 물론 그거를 우리가 클리어 컷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수 있긴 한데, 원칙적인 인디케이션은 회복 가능한 환자면, 사실 한국은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이 직전에 나이가 아무리 많으셨어도 활동적이셨으면 저희는 웬만한 센터는 다 하고 있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교정 가능한 원인에 의해서 급성 부전, 그게 폐든 렁이든 폐든 하트든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이제 가장 이제 디베이트가 되는 게 혈액 질환이죠. 가장 성적이 안 좋고 네. 거의 생존율이 뭐 아주 낮지만 일부만 살아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해서 환자 누구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치의와 또 최소한 2명 이상의 전문가와 결정을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